예. 저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그 표를 보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교재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보통 계약은 어떻게 되죠? 이자간 계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갑이 우리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갑이 을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쵸? 근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매 계약처럼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인은 뭐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어떻게 돼요? 이 매매 목적물 반환 의무, 인도 의무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계약을 할 때 여기 플러스 합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합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계약, 의사합치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플러스 뭐죠? 제3자 수익 조항이라는 합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조항을 요구하는 사람 요약자예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승낙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 매도인이죠. 낙약자라고 얘기하죠. 낙약자. 그래서 일단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에 왔을 때.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시는 게 중에 하나가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이렇게 용어 자체가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관계 이런 게 수익 약정이 있는 이런 계약의 그 원래 계약 있잖아요. 원래 계약. 이거를 우리가 기본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기본 관계. 그리고 보상 관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수익 약정을 왜 하느냐? 여러분처럼 이제 뭐 행정사 합격을 하면 차를 주겠어. 아버지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학교를 가면 차를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갑의 아들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있다고 합시다. 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병과 무슨 계약을 뭐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어. 그래가지고 얘하고 원래는 증여 계약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증여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조건이 붙어있는 정지 조건 뭐죠? 합격하면 사주겠어. 뭐 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합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차를 사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매수인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받아야 돼요? 자동차를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돈을 지급할 건데 이 차는 내 아들이 와서 고를 거니까 아들한테 너는 너의 채무를 이양하라는 여기 제3자 수익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을이 오케이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죠? 자동차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얘한테 줄 수 있는 권리고 얘는 뭐래요? 아버지가 얘기했죠? 저한테 자동차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급부관계라고 얘기해요. 급부는 어디로 이루어져요? 을이 갑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을이 제3자. 우리가 제3자한테 얘한테 수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부관계, 수익관계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라고 얘기해요. 대가관계라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제3자 계약은 이 용어 자체 때문에 헷갈리게 돼요. 용어 자체 때문에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제3자 계약, 우리가 이게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갑은 자기가 채무를 지지만 권리는 안 갖잖아요. 권리는 누가 가져요? 차를 달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 병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은 갑이 하지만 그 이익을 병이 갖는다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계약은 뭐죠? 보험계약이에요.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통 엄마들이 자식들 위해서 보험계약 들잖아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보험 계약이면 그 이익을 받는 건 누가 돼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사로부터 이익을 받을 사람은 누가 돼요? 자식이 되는 경우잖아요. 일단인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보험금을 매일 의무를 부담해서 매일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가 다쳤을 때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아기 때부터 막 만들어가지고 30년 보아서 뭐 100세까지 연결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는 누가 져요?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엄마고 계약금, 보험금을 지급한 사람도 엄마잖아요. 근데 이익은 누가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용어 자체가 헷갈렸을 때 문제예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이렇게 제3자 수입 약정 이런 약정을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는 거니까 나는 돈을 낼 거고 아들이 차를 가지러 올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권리 행사를 할 거다. 뭐 색깔도 정할 거다. 뭘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직접 아들이 와서 뭐예요?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하고 이 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할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둘 간의 계약만 맺어졌을 때랑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때 차이점이 뭐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차이점이 뭐니?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등장한 얘가 어떤 권리를 갖느냐 이게 제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3자 조항의 제3자 수익력. 제3자가 채무자한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자기가 계약의 당사자 아닌데도 직접 내 자동차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채권자 지위는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3자 조항이란 얘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3자는 직접 채무자한테 뭐라고 달라고 그랬어요? 차 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세요 할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갑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약의 당사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계약은 누가 가서 체결했어요? 아버지가 가서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갖고 있다고요? 권리. 이 특정인한테 그 자동차 나한테 주세요. 반환해 주세요. 이행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거기 보세요. 맨 아래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3자인데 거기 지위와 관련했을 때 제3자가 어떻게 지위를 갖느냐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체결 안 했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돼서 직접 누구한테요? 내가 채무를 인정하겠어요 하는 사람한테 뭐죠? 채무를 청구할 수도 있고 얘가 채무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아까 이 요약자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계약할 때 자동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은 내가 체결하지만 아들이 직접 와서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오케이? 하면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계약은 안 했지만 나한테 차를 주세요. 근데 차를 못 주게 됐다? 그러면 채무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도 얘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니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얘가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그럼 얘가 갖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달랠 수 있고 자동차를 안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채권, 특정, 요 낙약자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직접 갖게 되는 거지만 계약자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권이나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요약자한테 계약과 관련된 어떤 변형을 가하는 건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상 인정된 권리 안에서 자기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3자 지위가 인정되느냐 하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110조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들이 있었죠. 그쵸? 그때도 있고 우리가 뒤에 여기 보면 해제와 관련해서 제3자 규정이 있는데 여기 110조 2항의 제3자는 뭐죠? 제3자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2개 나오죠. 제3자에 의한 사기와 그 다음에 사망의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3자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대리인처럼? 우리가 110조는 1항과 2항이 있다는 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이 있었다. 그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기 강박을 당사자가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10조 2항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하면 우리 표 있었어요. 표 한번 봅시다. 조문 봅시다. 하늘과 1차 하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으니까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조문 자체를 잘 보세요. 1항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당사자 일방,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기망을 했거나 강박, 공포심을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이 없잖아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상대가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그럼 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이 사기 강박한 경우라는 경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기 모르는 제3자였다.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얘가 기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건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아까는 얘가 기망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취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얘가 상대방이 자기를 속였다. 그러면 너가 속아서 내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취소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가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은 전혀 몰랐어요. 그럼 계약을 얘는 유효하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랬을 때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제3자라고 했을 때 이 제3자는 이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라고 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 제3자가 갑의 대리인 A였어요. 그러면 갑이나 A나 똑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항이 적용되지 2항이 적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3자는 저기 제3자에 해당할까요? 저기 제3자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그 1차 때 배운 얘기들이 계속 문제가 되죠.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 제3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지위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조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약정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제3자는 채무자한테, 지금 낙약자한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죠. 2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그럼 채권이 언제 생기느냐? 아버지하고 둘이 이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다 제3자 수익 약정을 체결할 때 얘가 채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얘한테 권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그때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생기지 않는가. 왜요? 얘는 안 받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차하고 계약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우디 사고 싶었어요. 그렇죠?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 약정 플러스 얘가 권리를 받을 채권자를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맨 아래 보시면 거기 보세요. 제3자 지위와 관련해서 얘가 이렇게 채권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권리 취득의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묵시적 의사표시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권리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때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 기본계약 자체, 기본관계 자체, 이 매매계약 자체의 유무여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수익의 수익 이거 요 계약에 하나 있고 의사표시가 또 하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3자에게 수익 조항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가 권리 표시를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하는데 꼭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2개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됐어요? 갑하고 을하고 체결된 거죠. 이게 기본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잘 체결됐어요. 그러면 의무는 어떻게 발생해요? 매수인은 뭘 해야 돼요?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자동차를 여기다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기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갖고 있는 뭐죠? 자동차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리만 어떻게 돼요? 이 약정 때문에 얘가 청구하지 않고 얘가 행사할 수 있도록 집착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이 수익 약정의 효력과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지고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잘 만들어졌냐, 성립됐느냐, 유효했느냐는 얘네 둘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부터는 저 3명관계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거기 성립요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체결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다 있어야 되고 우리 요건들이 다 맞춰지면 유효하게 성립되고 플러스 여기에 이게까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의사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것도 확인하셔야죠. 대가관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대가관계는 뭐예요? 이 관계는 성립요건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는. 지금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요 관계만. 요게 전제된다면 여기에 플러스 요 약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죠? 요 관계는. 아빠가 차를 사러 온 원인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빠가 왜 사러 왔어요? 차를. 합격하면 사줄게. 합격해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유효해야지 이게 유효하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저씨는 뭐 한 거예요? 자동차 가게에서 자동차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유효 요건들 다 갖추고 있으면 그냥 유효하게 성립된 거죠. 근데 하나 뭘 한 거예요? 의사표시 하나를 더 붙인 거죠. 근데 그 채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고 얘가 와서 행사하는 권리를 네가 인정해 주겠니? 오케이 했으면 그 부분하고 이제 여기 뭐가 생긴 거예요? 얘가 계약을 이행할 때 얘한테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줘야 될 급부관계, 수익관계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죠? 대가관계가 성립요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아빠가 뭐라는 거예요? 이 갑이 차를 사러 온 원인에 불과하지 이 기본계약이 유효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죠. 없으면요. 그냥 일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둘이 그냥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로 끝난 건데 이것 때문에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제3자 수익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뭐죠? 제3자한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3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지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남한테 막 채무를 우리가 쥐어주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계약을 맺고 나는 자동차를 받고 돈은 여기서 받으세요. 이런 계약을 우리가 마음대로 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 제3자 수익 약정, 제3자한테 이득 주는 약정은 가능하지만 의무만 지우게 하는 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자동차를 주는 건 오케이지만 지가 자동차를 타고 우리보다 자동차 값을 내라 그러면 그건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3자 수익 약정은 가능하고 의무만 주는 건 안 돼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오케이 하면 그거 인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판례가 이제 논한 것 중에 하나가 권리를 주면서도 이제 이게 권리를 취득하는 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면하는 거는 가능하니 이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이거 줄게. 우리 아들 빚을 까줄래?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럼 얘가 병한 을한테 뭘 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뭐라는 거죠? 10만 원 채무 내가 10만 원 줄게. 까줄래?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뭐 자동차를 파는 관계라고 하면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돈 안 받고 우리 아들 빚 까줘. 그건 가능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적극적인 권리 취득은 아니지만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그래 권리를 취득하는 거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의무를 면하게 하는 거 부담하는 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면하게 하는 건 가능할까? 그건 가능하지. 결과적으로는 얘한테 돈 주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애가 곧 태어날 거예요. 근데 애를 위해서 궁전을 사주거나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얘는 권리주체, 얘는 계약의 당사자 아니라면서요. 원래 우리가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익자는 뭐가 아니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채권만 갖게 되는 사람이라 채권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뱃속에 있을 때는 채권을 바로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나중에 태어나서 행사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약 당시에 그 확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현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면 우리 아들한테 줄게요.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임신하면 벌써 보험계약 체결해요. 그 아기를 위해서. 그럼 민법상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되죠? 권리를 받으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살아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앞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기 전에도 벌써 태아보험 들고서 막 하고 있죠. 이거 가능하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때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말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할 수 있을 때 구별해서 기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관계는 우리가 보상관계, 원래 계약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계는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관계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본관계라고 하고 이게 계약을 결정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계약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무슨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서 무슨 권리 의무가 있느니 뭐가 계약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건 요거 갖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건 요약자하고 낙약자 관계고 이게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되고 무효가 되면 이것 자체가 계약이 없으면 수익약정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권리가 없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가 관계라는 것은 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 원인 관계란 얘기예요. 원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가서 뭐라 해야 돼요? 특정한 급부. 채권이 그거였잖아요. 일정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급부를 이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급부 관계, 수익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제3자가 뭐니? 제3자가 뭐니? 했을 때 제3자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올 거예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수익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언제 취득한다? 아버지가 계약을 이 조항만 갖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낙약자한테 내가 권리를
취득하겠어요? 의사표시를 할 때 그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돼 있어요? 이건 조문에 있었잖아요. 아까 조문에 2항에 전항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우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한 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긴다. 그게 권리 취득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때 생기는 거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고 묵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의사표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수익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니? 그러면 언제요? 낙약자는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수익을 의사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줘야 되는데 얘가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 아직 정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낙약자가 뭐라는 거예요? 너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얘가 안 받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아버지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죠? 채고를 하는 거죠. 확답을 해줘. 그러면요. 이 채고의 의미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하면 의사표시한 대로 나타나지만 의사표시 안 해도 어떻게 되죠? 확답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확답을 하면 도달할 때 효과가 나타나지만 확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절로 간주돼요. 왜요? 원래 있던 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보는 거죠. 얘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주겠다고 했지만 얘가 싫다고. 난 그 차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 이때는 거절로 본단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얘기로 본다. 그러면 확답을 하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이때는 이제 얘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변경 안 되죠. 얘는 이제 이미 채권이 갖게 됐으니까. 그래서 임의로 변경 금지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지 말자. 아니면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변경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말 안 들면 뭐 며칠 안에 뭘 안 하면 주지 않기로 하는 거 유보하고 있거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요약자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돈을 줘야지 얘도 이게 차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채무불이행을 해요. 그럼 낙약자는요? 무조건 얘가 달래면 줘야 돼요? 원래 계약은 이 둘 간의 동시행 관계인 거잖아요. 계약의 당사자는 얘고 얘는 아버지는 왜 이 낙약자는 왜 이런 의무가 생겼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도 쌍무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약자가 돈을 안 내면 낙약자는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에 따라 해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해제 가능할 거 아니에요. 나 돈 안 받았으니까 이 계약 안 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긴 잘 보셔야 돼요. 이미 돈을 안 줬는데 이행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먼저. 이 아저씨가 되게 부자예요. 이미 여러 대 사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먼저 줘버렸어요. 근데 돈을 안 주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득을 얘가 받았으니까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가능할까요? 이게 얘는 채권만 갖는 거잖아요. 얘는 채권이 갖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은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가 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지 얘한테 부당이득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는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해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그 해제에 따른 법적 효과를 얘가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는 뭐만 있어요? 얘는 왜 받은 거였어요? 합격하면 아버지가 주기로 한 이 계약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줄인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는 자기가 받아서 얘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내가 받아다 이렇게 주느니 얘가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하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관계가 두 개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매매계약, 여기는 뭐죠? 아버지가 합격하면 중요하겠다는 이 중요계약 때문에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두 개 있는 게 두 개가 한꺼번에 이용된 거를 이렇게 해버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관계에서 뭐죠? 이미 아버지가 돈은 안 주고
자동차를 얘가 받아갔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받아서 자기가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받은 거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증여계약 때문에 받은 거지 이 계약이 무효 유효하고 상관없이 얘는 부당이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뭘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거에 따라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부당이득은. 아버지가 이 계약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계약을 체결한 요약자한테 부당이득을 달래야 해야지 수익자한테는 달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봅시다. 이때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어요. 얘가 안 줘요. 나는 돈 줬는데 애한테 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야, 계약 없던 걸로 하자. 그거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약 해제 가능해요. 그때 아들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해제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제하면 수익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의 당사자 아니니까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해제 불가능하고 원성회복 청구도 못해요.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이행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죠? 채권자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요약자, 낙약자 나오기도 하고 기본관계, 원인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헷갈려요. 뭔가. 헷갈려서 그게 어렵지 기본 내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갑장이 나타난 저 제3자의 지위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나머지는 관계만 잘 연결하시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죠?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해제 못하니까 해제를 원인한 원상회복 청구도 못해요.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그리고 낙약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한테 원상회복 청구도 하지 못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어떻게 돼요? 끝낼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계약관계 해제는 어떻게 돼요? 소극해서 계약관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해제에서 나온 권리이기 때문에 해제권 가진 사람이 원상회복 청구도 하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못 갖고 낙약자가 해제할 때 원상회복 의무도 지지 않는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붙이시는 거랑 요 관계들만 다시 이제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책 교재 한 번만 더 한번 정리하셔서 복습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조문이 제일 중요하게 되니까 조문하고 관련돼서 보실 게 있고 또 매매하고 관련돼서는 특히 올해 담보 책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담보 책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담보 책임이 나올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행정사가 담보 책임이 안 나와서 그나마 이제 쉬운 시험이었다고 계속 나한테 여기 이제 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벌써 담보 책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조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계약 강론에서 제일 문제되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담보 책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담보 책임이 건드려졌으면 제일 쉬운 파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나오고 이제 케이스 문제까지 연결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표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문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재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